도발적으로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거구도에서 이 구도가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중 영구분단이냐 혹은 반중 북한 해방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도를 조금씩 냄새를 이렇게 피우고 강조를 해줘야 현실 정치에서 이게 좀 반영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서 제가 주의 깊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일단 친중이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북한 입국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왜 막지 않냐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럼 그게 반중이냐 이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중 문명 전쟁을 좀 조명을 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유보수혁명에 대해서 조명을 좀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북한의 내파를 통해서든 혹은 생자매개 군사 조치를 통해서든 접수 평정의 길로 가고 있다. 이게 뭐 부분적인 외과 정밀 타격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가능성이라도 좀 조명을 해줘야 비로소 반중이죠. 안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성이 유지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수 상류층의 관점이라는 건 아까 우리 조성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의 친중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이제 영구분단 같은 경우요, 오히려 문재인 586 집단은 북한과 사실상의 연방제를 추진을 하죠. 그쪽은 오히려 말하자면 저희가 기겁할 일이지만 일종의 통일, 적화 내지는 약간 분홍빛의 그런 통일 비전이 있는데, 이쪽은 흡수 통일, 북진 통일, 6.25 때 한 그거 외에는 거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가 있잖아요. 여기 통일론이 없다고요. 그럼 실제로 근데 입으로는 반공, 흡수, 북진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야, 그쪽이랑 우리랑 이질화된 지가 70몇 년 지났는데 독일식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다 부담이 주어지면 거기에 생산력은 못 돌아오고, 그러면 그 짐 짊어지고, 탈북자분들 보면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라고 스스로들 말을 하거든요. 너무 못 먹고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러면 그 짐을 한꺼번에 다 걸머쥐고, 거기는 그러면 지금 우리식의 그런 사회보장이 하루아침에 주어질 때 거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조 자립 정신은 둔화될 거고,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가서 근데 북한은 해방된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 고민이 있다. 그럼 답은 자조 자립 정신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의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해주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조선, 자유민주주의 노스코리아의 등장이 답이 될 거다. 그리고 양쪽, 그러니까 휴전선 남쪽과 북쪽이 결합한 그런, 말하자면 자유 코리아 국가연합, 프리 코리아 컨페더레이션, 두 개의 국가가 체제와 이념을 같이 하는 사회 원리를, 그런 길로 상당 기간 진행돼야 된다. 이런 식의 통일 담론이 이쪽에서 정리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자야 쪽에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그걸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분단 관리라는 얘기고, 분단 관리는 영구분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번 총선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든 좀 반영돼서 언급되는 그런 총선이 좀 돼야 된다. 이런 큰 그림을 잡고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에 그냥 이어서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최대 위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잠깐, 저는 전직 빨갱이를 했거든요. 77년에서 88년까지 오리지널 막스 레닌주의를 했고요. 주사파는 아니죠. 근데 이제 오리지널 빨갱이를 한 관점에서 이렇게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사를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몸통이 인민해방군이고요. 당이 깃털입니다. 이게 그 혁명 과정부터 그래요. 혁명 과정부터 농민 게릴라 혁명을 했기 때문에 도시 노동자, 지식층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면 이 농민 게릴라를 누가 만드는 거냐? 농민 게릴라, 태평천국의 난과 같은 거 피비린내는 농민 게릴라 전통을 누가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농민 게릴라 혁명으로 만드는 거냐. 그 원화가 모택동이죠. 그래서 모택동의 유명한 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 얘기는 농민 게릴라로 혁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과 지식인들 보고 들으란 소리예요. 아마 우리는 원래부터 농민 게릴라로 공산화되는 그런 나라야. 너희 먹물스러운 소리 하지 말고 막스레니니즘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마. 그래서 실제로 모택동은 인민해방군의 오나기 때문에 한 번도 인민해방군 사령관조차 지낸 적이 없습니다. 인민해방군을 길러냈던 28권의 책과 팜플렛이 전부 모택동 저작입니다. 그 대책 없는 농민 게릴라잖아요. 예를 들어 주덕 같은 사람은 주덕인가 팽덕회인가 그 소림사 무술술 출신으로 젊었을 때 아편 중독자거든요. 그 대책 없는 사람들을 그 정예에 팔로군 농민 게릴라로 이렇게 조련시켜낸 그 뛰어난 군사 지도자가 모택동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이 군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군이 당을 제어하는 체제입니다. 저기야말로 선군이에요. 그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혁명정부의 제도인데 코미사로 연락장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치장교. 그게 이제 당이 군에 파견을 해서 군을 컨트롤하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 소련 같으면은 이 정치장교는 고급 당원에서 나가요. 예를 들어서 극동군의 총 전체를 맡았던 정치장교 북한의 슈티코프 티모시 슈티코프요. 북한 국부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 레닌그라드 시당위원이었죠. 그러니까 고급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군을 제어하려고 정치장교를 보내는데 중국 같으면은 전통이 이러다 보니까 군 출신에서 정치장교를 배출합니다. 중국의 정치장교는 항상 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이 당한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통로가 돼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국 공산당, 말로는 그냥 쉬워서 중국 공산당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인민해방군이란 5글자를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체제가 이렇다 보니까 대학진 때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죠. 50년대 후반에. 근데 그때도 체제 위기는 안 왔습니다. 문혁 때 10년 동안 지식인이 배출되지 않고 약 1000만 명이 희생됐는데 그때도 체제 위기 안 왔습니다. 천안문 학살 1989년에 그때 체제 위기 안 왔습니다. 특히 천안문 학살은 지금의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금과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그 당시에는 중국의 에너지를 자급하고 있었고요. 식량을 자급할 뿐만 아니라 수출할 때입니다. 중국의 최초의 수출 품목은 농산물이었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한 후에. 지금은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이 하듯이 중국을 경제 제재에서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시키더라도 중국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1989년에는. 그러니까 중국을 손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그 해는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가 시작된 해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까지 들쑤실 필요가 없어서 중국을 방치했던 해입니다. 한 10,000여 명 이상이 죽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그 당시에는 위기가 없었다고요. 이런 흉측한 일이 있었어도. 그런데 지금은 아주 위기입니다. 왜냐? 일단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졌어요. 전부 개인화되어 있다고요. 두 번째는 세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무지하게 심하죠. 극단적인 예가 포도주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포도주 먹기 전에 전 세계의 포도주 농장 가격은 완전히 길거리에서 그냥 돌아다녔었습니다. 헐값이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포도주를 대대적으로 마시기 시작한 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후인데 그때부터 이 포도주 가격과 포도 농장 가격이 아주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뭐를 사냐에 따라서 세계 상품의 가치가 바뀌는, 다시 말하자면 세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무지하게 세진 상태고 에너지 수입하고 있고요. 식량 수입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세계 제조업 기지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으로부터 디커플링, 밀어내면, 거리를 두면 무지하게 심각한 타격을 받는 그런 상태이고요. 아까 대약진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스촨 같은 데에 당석이, 스촨 성의 당석이 정도도 같이 굶어 죽었습니다. 5천만 굶어 죽을 때. 지금은 그 정도 되면 빼돌려 있는 재산이 5천억 원쯤 해외에 빼돌려 있습니다. 스촨의 당석이쯤 되면. 이제 더 이상 같이 동고동락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당과 군의 부패가 만연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미중 문명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중 문명 전쟁은 아까 조성환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디커플링이고요. 그러니까 세계의 족탈불급의 제조업 기지 1번지 자리를 중국으로부터 뺏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무릎 꿇리기고요. 그 최근의 사안이 이란의 지도자 솔레이마니 참살이죠. 이란이 중국의 파트너니까 중동 지역에. 세 번째는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보호고요. 요번에 미중 1차 협정에 이거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 시장 전면 개방인데 여기에는 금융소통, 출판, 예술이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이 중에 이번에 1차 협정에서 금융 분야에서 중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 자유화 요구죠. 종교, 그 다음에 소수민족,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권, 그 다음에 디지털 감시체제의 해체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자유화 요구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특징이 Clash of Civilization, 그러니까 문명 전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디커플링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현상이 사실 요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 디커플링 현상은 엄청나게 강화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 상무장관 로스가 최근에 논의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그냥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쿨한 사람이거든요. 건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 없이 대답해서 엄청난 구설수에 휘말렸죠. 답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디커플링이 심화돼서 미국, 멕시코, 인도, 동남아 등으로 제조업 기지가 분산될 거고 아마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좀 늘어날 거다. 본인은 굉장히 건조하게 말한 내용인데 그걸 부분을 딱 캐치해서 따서 옮기면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 제조업 활성화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도 뭔 소리냐 해서 여기저기서 아주 몰매를 맞았어요. 미 상무장관 로스, 이 할아버지인데 무지하게 쿨한 할아버지예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어감이나 이런 게. 뭐 박수치고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아마 중국이 위생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해안과 내륙의 그런 소득 격차의 상태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상태 이런 걸로 봐서 중국 쪽에서 저게 아마 만성화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만성화됐을 때 디커플링은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아래서 그럼 한국의 정당 정치는 어떤 꼴이냐. 먼저 여당 쪽을 한번 보죠. 친중 노선의 파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퍼져 있는 반중 중국에 대한 경계심 이거는 요번에 그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요. 특히 젊은 층에서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출발 때부터 완전히 친중 또 중국 섬기기를 표방을 했죠. 그래서 삼불 정책을 표방을 했죠. 출범할 때. 그게 이제 사드를 확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 MD에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의 삼각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않겠다 세 가지를 약속을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가려져 있지만 이 가장 무시무시한 친중 정책은 탈원전입니다. 이 탈원전이 한편으로는 그 에너지 자립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북한을 관통하는 러시아 PNG 가스에 대한민국을 목매달게 하겠다는 장기적인 보석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뭐냐면 중국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에너지 원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원전에서 세계 1위인 분야가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 원자로 핵심부 설계 구축 능력이 세계 1위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세계 1위예요 이게. 두 번째가 제어부 설계 구축에서 세계 1위예요. 제어부를 디지타이즈한 것, 그러니까 아날로그 센서가 아니라 디지털 센서를 달고 그것을 제어 시스템으로 묶고 그 디지털 센서의 문제는 뭐냐면 아날로그 센서와 달리 이게 어떻게 고장이 날 거냐를 알아야 되죠. 고장 감지를 해야 되고 이중화, 삼중화 시켜야 돼요. 센서들을. 이것을 그러면 하나가 고장나면 A번, 1번이 고장나면 2번, 3번 값하고 1번 값을 비교해서 고장났다고 진단을 하고 고장났을 때 두 값이 틀리면 어느 값을 선택할 거냐 이런 로직을 담아내고 이걸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가 최초로 했습니다. 최초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현장에서 검증돼서 각국의 주요 원자력 이 기술 국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최초로 하고 이걸 인증을 다 끝낸 상태예요.
이 원자력 신기술은요, 이게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신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신기술에서 인증하는 것까지가 문제예요. 그게 끝난 상태라. 그 세계 1위입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건설을 공기 내에 정해진 예산 안에 그것도 굉장히 싼 예산으로 깔끔하게 딱 지어내는 게 저희가 세계 1위입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원자력 사고 한 번도 없었잖아요. 심각한 거. 운영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게 한 2, 3천억 들어간 신기술인데 한 150메가와트급, 150메가와트면 우리로 치면 계룡이나 논산 정도를 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인구 10만 이짝저짝. 그게 모듈식 원자력 발전소가 저희가 개발했어요. 인증 다 끝냈다고요. 이게 세계 1위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소형화되고 모듈식 되면요, 파워그리드가 단순화됩니다. 파워그리드라는 거는 전력망을 한 국가 내에 다 엮어가지고 여기 원자력 발전소, 여기 발전소 깔아앉아도 저쪽 발전소가 갈 수 있게 하는 그 전력망 공급 동맥이거든요. 근데 이게 분산화되면, 안전하면 분산화시킬 수 있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면, 분산화되면은 이게 그 파워그리드가 무지하게 지능화되고 단순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세계 1위인데요. 참고로 이 신기술 원자력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건설 단가가 어느 정도냐면 중국보다 싸고요. 미국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전력량당, 단위 전력당 이런 것을 다 안 쓰겠다 그러고 있는 공장도 다 걸면 지금 최고급의 기술과 기술자들이 전부 중국행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에너지에 있어서의 국가 반역 행위입니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요. 이자들이 문재인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짓말 2가지만 꼽겠습니다. 하나는 설계수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송하지만 설계수명이라는 단어는 원자력 기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자력 기술에는 인허가 기간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뿐입니다. 설계수명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에 왜 미국서 40년 이렇게 인허가 기간을 그렇게 줬냐? 하나는 감가상각을 고려해서고, 두 번째는 반독점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Antitrust Law요. 어차피 발전소가 들어오면 독점성을 떼게 되는데 너희 독점적 지위를 40년 보장할게. 그러면 너희 감가상각까지 투자비 회수할 거야. 그렇게 나온 거죠. 여기에는 어떤 기술적 이유도 없습니다. 원자로의 수명은 설계 수명이 아니라 원자로로 둘러싸고 있는 약 12cm 두께의 철의 열화 수명입니다. 그 철판이 열화돼서 점점 얇아지면 그 철판에 이렇게 센서들을 다 꼽아 놓거든요. 그걸 뽑아서 재봐서 시간이 지나서 그게 얇아지면 그때 원자로의 수명이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수명 연장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40년짜리가 60년으로, 60년짜리가 80년으로. 거의 대부분의 원자로들이 그 현상을 있는데, 여기에 이 문재인 586 집단은 그걸 완전히 닫아 걸어서 문을 걸고 있죠. 이건 뭐냐? 장기적으로는 북한 관통,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 북한에 의존하게 만들겠다고. 단기적으로는 이 세계 최고의 최소한 5가지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을 중국에 체계적으로 넘기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런 걸 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심판받을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야권에서 또 어떤 혼란이 있냐? 2월 3일에야 중국인 입국 막아라는 소리를 했는데, 이 말 빼고 지금까지 기억을 해보면 야권이 미중전쟁이나 중국의 어떤 폐악질에 대해서 심지어 이게 체계적으로 논평을 하거나 반발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미중 무역협정에서 미국 승리에 대해서 논평한 적 있나요? 없어요.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에 이번에 새로 맺어진 획기적인 무역협정에 대해서 논평한 적 있나요? 없어요. 트럼프 탄핵 난동 실패 논평한 적 있나요? 없어요. 미국 민주당이 극좌양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거 논평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저렇게 정치 내전을 하면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못 봐요. 저게 자유보수 진영이 집권할 땐 동맹이고, 저게 만약에 극좌 성향의 민주당이 집권을 해버리면 저건 굉장히 골아픈 집단으로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미국을 하나로 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럼 논평 나와야 논평 없어요. 중국과 미국 사이, 그러니까 중국과 세계 경제 사이의 디커플링에 대한 논평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들여온 사람은 이희수라고 완전히 한국의 이슬람화에 이렇게 목 걸겠다고 자기 스스로 말한 사람이고, 그 이슬람 문화 전파에서 문정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희수와 그 김영호는 무지하게 관계가 깊어요. 그럼 도대체 이 야당 뭐 하자는 거야? 그걸 우리 같은 사람이 걱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이게 혼란돼 있다는 거죠. 아이덴티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입으로 떠벌리는 자유요, 보수요, 우파요라는 아이덴티티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다르니까, 이걸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야,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 이제 이래서 혼란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이 혼란상은 이런 데서 더 드러나죠. 정치라는 건 언어와 상징의 연출에 의한 작업인데, 이게 뭐냐면, 아니 어디 보수에 세보수, 극단보수, 중도보수, 험보수, 수구보수, 개혁보수가 어딨냐고. 보수면 보수지. 맞습니다. 이거 이제 단적인 예 하나 드릴게요. 보수가 뭐냐 알려면요, 오남이승만의 원고지로 한 5페이지, 한 7페이지, 8페이지짜리 그 1922년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그 짧은 컬럼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산당으로 왜 안 되냐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앞에 두 개는 이게 저기 경제적 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존중하고 기업가 정신을 옹호해야 된다. 사유재산을 없애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자조 근면 정신이 없어진다예요. 기업가 정신을 없애면 기술이 정체된다예요. 이 두 개 얘기를 해요. 이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보수주의예요. 우리 지금 문제는 뭐냐? 저기 정규재 대표님 나와 계시지만 경제적 보수주의 우리나라에서 1번지죠. 근데 이걸 기업 같은 데서 내놓고서 밀지를 못하고 있죠. 문재인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 밥그릇도 못 찾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3번 잠깐 건너뛰고요. 이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없어진다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보수주의 혹은 종교적 보수주의잖아요. 도덕과 시비, 선악과 시비의 판단이 뿌리를 까면 종교다. 이게 우남이 이 얘기한 100년 전과 지금 바뀐 거 있습니까? 기업가 정신과 사유재산의 의미에 대해서 100년 전과 지금 바뀐 거 있어요? 없잖아요. 우남이 얘기한 100년 전 얘기는 험보수고, 지금 유승민이나 박형준이나 김무성이나 조선일보가 얘기하면 세보수입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이 사람 무슨 얘기 하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 너희 지금 공산당 좋아서 미쳐서 환장하지? 소련과 일제가 소련 혁명에 반대한다고 시베리아 출병해가지고 국제 그 연합 출병군에 다국적군 들어가서 시베리아에서 싸우니까 소련은 우리 편인 것 같고 일제는 나쁜 놈인 것 같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소련이 말하는 우리 소련을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삼아라, 이런 말 믿지 마. 걔들 그냥 하나의 국가일 뿐이야. 지금 용어로 치면은 글로벌리즘을 공격한 거예요. 인류 보편의 가치, 인류 보편의 규범을 준수하는 주권 국가가 중요한 거지. 글로벌하고 어쩌고 세계 보편에 이런 거 다 개노가니까 믿지 마라. 이게 지금 트럼프의 인류 보편의 가치, 인류 보편의 주권을, 인류 보편의 규범을 준수하는 주권 국가 노선.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글로벌리스트라고 비판하는 그 글로벌리즘에 반대되는 노선, 즉 미국 자유보수 진영의 엔타이 글로벌리즘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유럽에서 유로스캡틱, 그러니까 각국의 이민정책, 문화정책을 전부 망가뜨리고 유럽이 이민과 문화에 있어서 획일적인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유로 지상주의에 대해서 아니요, 반유로 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유로스캡틱과 뭐가 다르냐고. 이게 유로스캡틱이 등장하기 100년 전에 이미 글로벌리즘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때 글로벌리즘은 공산 인터내셔널리즘이니까. 그러나 그걸 지금 해석을 해보면 글로벌리즘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럼 100년 전 문서에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놈의 세보수, 험보수 타령하냐고. 사기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러한 개인 존엄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려면 지식인, 다시 말하면 진실 존중을 해야 된다. 지식인을 다 잡아 죽이면 진실 존중 깨지고 사람들 개돼지 된다.
그 얘기가 하나 끼이는 게 3번에. 그럼 이런 메시지가 100년 전 거라서 험보수예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렇게 이상한 문학적 수사를 하면 세보수입니까? 그런 사기질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기질을 국민들한테 억지로 떠먹이고 있는 자들이 조선중앙이고 김무성이고 유승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자칭 보수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자칭 보수의 오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아무리 까고 봐도 이거는 조선중앙이다. 실행팀장은 누구냐. 이제 유승민 얘기할 수 있죠. 출마 안 한다 그랬으니까. 출마한다 그러면 저 그 사람 얘기를 못 합니다. 공직선거법 걸려요. 김무성, 유승민이죠. 그게 실행팀이죠. 그러면 이들의 행태는 뭐냐? 지금 막장 드라마 행태 보이고 있는 미국의 CNN, NYT,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이런 자들하고 지금 조선중앙은 거의 매치를 해요. 친중 노선도 그렇고 트럼프 비아냥거리는 것도 그렇고 미국 자유보수혁명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한 이 바이러스 터졌을 때 CNN이 트럼프의 그 우한 바이러스 대응팀에 대해서 여기에 왜 소수민족과 흑인과 여자가 부족하냐고 시비 걸었어요. 아니 이건 감염내과 예방의학 분야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 유전체 공학 분야고 생명공학 분야고, 거기에 지금 여성 따지고 흑인 따지고 아시아계 따질 힘이 있냐고. 거기서 제일 전문가들 모아놨더니 그게 하필이면 백인 남성들이 좀 많네. 이게 언론이 지할 태도냐고요 이게. 그거하고 요번에 중앙일보가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를 했던 너희들 우리한테 그렇게 입국 금지 이런 거 자꾸 하지 말라고 압력 넣지 마라고 시위한 자유대한민국당 젊은이들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극우 중국인 혐오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아요 보면. 자, 그래서 이들은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탄핵을 묻고 가자는 입장이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영구분단을 옹호하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구적 차원, 특히 동아시아 차원의 자유보수 혁명에 대해서는 장사치 트럼프가 벌이는 위험천만한 정치쇼라고 매도를 하고,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 거냐. 겉으로는 친중이 아닌 척 보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를 친중 영구분단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들의 결국 메시지는 뭐냐면 문재인 실치, 586 실치. 그러면 우리가 주도하는 판을 받들어서 우리가 설계해서 내세우는 통합 후보를 찍어. 감히 우리의 노선, 관점, 입장, 진영을 검증하려 들지 마. 그게 저들의 메시지예요 실제로. 자, 이게 현실 정치를 저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거냐,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제가 두 가지인데, 우선 하나는 첫째, 선거법에 이거 안 걸립니다. 관리커녕요. 선관위가 그냥 우리 가서 이 얘기하면은 받들어 모셔야죠 우리를. 하나는 뭐냐면 공명선거 지원단이죠. 이 공명선거를 해서 나서면 이건 선거법에 걸릴 수가 없어요. 공명선거 하자는데 우리도요 야누스 얼굴을 해야 됩니다. 얼굴의 반쪽은 공명선거 얘기하고요, 얼굴의 반쪽은 다른 얘기해야 돼요. 공명선거는 공적인 자리에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량 문자 메시지 이렇게 찍어서 뿌리는 유인물, 내거는 플랜카드 이런 건 공명선거만 얘기해요. 그런데 개인 메시지, 그 다음에 카톡, 그 다음에 인터넷, 여기서 마음대로 우리 정치관을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명선거로 모인 사람들끼리도. 기억하시죠? 여기서 지금 대량 문자 보내시는 분 거의 없죠? 한 번에 5만 통, 10만 통 보내시는 분 없죠? 해당 사항 없어요. 집회 같은 거 마이크 잡을 때 조심하세요. 특정 후보 당락에 관계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인물 같은 거 만들어서 뿌리실 때 특정 후보 당락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런 거 플래카드, 마이크 이런 거는 전부 유인물 이런 거는 공명선거만 얘기해요. 그런데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내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개인적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 여기서는 무자비하게 까세요. 선거법 안 걸립니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도. 제가 그게 양면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유인물 마이크 플래카드에서는 공명선거만 착한 소리만 하고요. 사적인 통신 공간에서는 무자비한 정파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합법입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70일 동안 이게 가능하고요. 이거 좀 열심히 해서 웬만큼 다 밀어주자인데, 핵심적으로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아까 조선일보 앞잡이 김무성, 유승민유 여기 제가 따져보면,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몇 명 책임져야 될 사람들 따져보면 많아봐야 전국에 한 15명 정도의 상징적 인물들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공명선거 지원단으로 한 선거구에 500명, 1000명이 이 폐찰, 내가 그쪽 갖다 줘. 이런 폐찰까지 차고 네트워크로 엮여져 있고 입회비 5,000원씩 내고 나머지는 회비 없어요. 올해비 6월 말까지가 한시조직이니까. 그래서 다른 단체한테도 전부 이걸 다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한 선거 500명, 1000명 모였다. 수도권에서, 충청에서. 그러면 휩쓰는 거예요. 그냥 휩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휩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다 그게 140개 선거구를 휩쓰는 판인데, 거기서 상징적인 문제적 인물들 15개 속아내려고 따로 움직인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양면 전략을 취해야 된다. 하나는 선택적 제거고요. 하나는 공명선거를 통해서 공명선거 지원이라는 걸 저걸로 걸고서, 특히 사전투표에 관해서 저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다 설명드렸어서 여기서는 더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양면 전략을 써야 된다. 그것이 자유시민의 선택이 될 거다. 저렇게 쓰니까 그저께 누구 만나니까 저 공명선거 지원한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우한 이 역병 아래서도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서 직접 받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온라인 가입 못하니까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래서 그것도 대신 써드리고, 이 길거리에서 얼마나 참 생명 내놓고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 옆에서 본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선사업하는 중이냐. 분명히 무슨 특정 정당에 줄 서는 것도 아니고 특정 후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상차려서 잘 통합하면 우리 다 밀어줄게. 단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내세운 후보 중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문제적 인물이 등장한다면 우리 맥스 전국 한 15명 보는데, 그건 너희가 정리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대신 정리해줄게. 이것뿐이거든요. 우리가 누구 만든다, 저보고 이거 한다 그러니까 어느 선거구에 누구 밉시다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선거구에 문제적 인물 누가 등장했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선거구에 이렇게 사람 모였는데 누구 밀자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 밉니다. 그건 정당 몫이에요. 정당이 제대로 문제적 인물을 해놓은 데만 속아내지, 나머지 선거구에 개를 들고 이게 통합후보예요 그러면 개 찍어줄 거고요, 닭을 들고 통합후보를 닭 찍어준다고. 이미 증명된 문제적 인물만 속아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특정 지역에서 빗자락 들고도 이 선상님이 내세운 후보입니다 하면 찍어준다면서. 그 특정 지역 사람들 말해, 본인들. 우리는 선상님이 내세우면 빗자락도 찍어주시라. 빗자락보다는 개나 닭이 낫잖아요. 고양이도.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찍어줄게. 거기에 당신들이 통합후보라고 레이블 붙여. 단 문제적 인물 15명 정도는 우리 맥스 15, 우리 속아내겠다. 그러니까 누가 아니 그러면 이게 자선사업이지 이게 정치입니까? 그래서 맞아, 우리 자선사업가야. 우리가 베풀어줘야지. 그럼 정당이 우리한테 베푸냐? 지금 저 정신머리 없는 정당이. 자유시민이 정당한테 베풀어줘야지. 그래서 그 베품에 관한 2가지 양면 전략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제안드리고요. 바깥에 그 공명선거 지원단 뭐 이런 서류도 있고 책도 있고 있으니까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발표 여기까지고요.